원래 한국이 뛰어들면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해외 건설 경험은커녕 국내 고속도로 1km도 없는 처지에 100km에 달하는 낯선 땅에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나선 것은 분명 무모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건설 시장을 주름잡고 있던 미국, 일본, 유럽의 거대 건설사들은 코웃음을 쳤고 현지에서도 무모한 모험이라고 깎아내렸죠. 하지만 이 불가능해 보였던 첫 해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한국 건설사는 단숨에 국제무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60년 뒤 한국건설업은 해외 누적 수주액 1조 달러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사막 한가운데 인공도시를 만들었고 바다 위에 다리를 세웠고 지구 곳곳의 하늘과 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국으로 가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1965년 늦가을 김포공항 활주로에는 낯설고도 벅찬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 무리의 젊은 한국인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이 단정한 작업복 차림으로 줄지어 서 있었고 주변에는 이들을 배웅하는 가족들과 동료들이 서 있었죠. 이들은 대한민국 건설사 최초로 해외 현장에 투입되는 개척자들이었습니다. 활주로의 거센 바람 사이로 KBS 등 주요 언론사는 이 장면을 담기 위해 생중계에 나섰죠. 마치 올림픽 선수단을 떠나보내는 것처럼 전국 곳곳에서 뜨거운 관심과 응원이 쏟아졌는데 공항 한편에서 결연한 표정으로 이들을 지켜본 이가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정주영 창업주인데요. 대한민국 건설 역사상 처음 맞는 이 역사적 순간에 그는 이제 우리도 세계로 나가 배울 건 배우고 돈도 벌 때가 왔다는 심정으로 이 장면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렇게 1965년 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힘차게 이륙했고 대한민국 해외 건설 시대의 막이 드라마틱하게 올랐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역사적인 장면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1965년 11월 1일 태국 방콕에서 현대건설은 한국 건설사로서는 최초로 해외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수주 대상은 태국 최남단에 위치한 파타니와 나라티앗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그 길이는 약 98km에 달하는 대규모 토목 프로젝트였죠. 태국 정부 산하 도로국이 발주한 이 국제 입찰에는 독일, 일본, 이탈리아, 덴마크 등 16개국의 29개 건설사가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동남아 건설 시장은 서독이나 이탈리아 같은 선진국 업체들이 이미 진출해 난공불락의 성을 쌓아둔 상황이었고 제3세계 신생국가, 더구나 고속도로 1km도 없는 후진국 건설사가 끼어들 틈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현대건설은 세 차례 입찰 도전 끝에 마침내 이 공사를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정적인 비결은 가격 경쟁력. 현대건설은 경쟁사들이 제출한 금액보다 낮은 미화 522만 달러를 써냈습니다. 이는 당초 태국 정부가 예산으로 책정했던 금액 550만 달러보다도 낮은 파격적인 저가 수주 전략이었는데요. 이렇게 과감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번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정주영 사장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흘 밤낮을 고민한 끝에 채산성을 따지기보다는 일단 해외 공사 실적 1호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손해를 보더라도 배우러 가는 셈 치자는 각오로 입찰에 임했죠. 수주가 확정된 11월 1일은 매년 해외 건설의 날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는데 바로 이 태국 고속도로 수주를 그 연원으로 합니다. 현대건설이 따낸 파타니 나라티와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태국 남부 말레이시아 국경 근처의 파타니와 나라티와 두 도시를 연결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총 연장은 약 98km로 당시 기준으로도 방대한 규모입니다. 도로폭은 왕복 2차선으로 계획됐는데 이렇듯 비교적 소규모 단면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해당 지역의 교통 수요와 지형적 여건 때문이었습니다. 파타니와 나라티와 지역은 방콕에서 멀리 떨어진 태국 최남단의 변경으로 주민 75% 이상이 말레이계 무슬림인 독특한 문화권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곳은 태국에 병합되기 전에는 말레이 왕국의 영역이었고 오랜 소외로 인해 중앙정부에 대한 반발과 공산 게릴라의 활동, 분리주의 운동의 불씨가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 태국 정부로서는 이 남부지역의 경제개발과 안보 안정이 중요한 과제였고 파타니 나라티와 간 고속도로 건설은 남부개발의 핵심 인프라 사업일 수밖에 없었죠. 태국 건설성 도로국이 발주했고 자금은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차관으로 충당되는 국제금융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시방서와 계약 조건 등이 모두 국제표준에 맞춰 진행됐고 해외 컨설턴트와 감리단이 참여했습니다. 사실 고속도로 건설 경험도 없는 데다 건설 현장의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무덥고 습한 열대우림 기후, 때때로 들이닥치는 스콜성 폭우, 울창한 정글지대와 연약한 지반, 그리고 태국어와 말레이어가 혼용되는 언어 환경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이었죠. 특히 공사구간 곳곳은 라테라이트라 불리는 적색 토양으로 빗물만 닿으면 진흙처럼 미끄럽고 차가 빠지는 지반이었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자연 조건과 더불어 현지인 노동자들을 고용해야 했는데 문화와 간습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컸습니다.
일하던 인부가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고 사라지는 일도 잦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공사 인력이 무장 세력의 위협을 받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또한 현장 장비 부품의 도난 사고가 이어지자 현대건설 소장은 직접 마을 추장을 찾아가 되찾아오는 일까지 벌어졌죠. 이처럼 태국 현장은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현대건설과 우리 기술자들은 이 사업에 국가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파타니 나라티와 고속도로는 단순한 해외 공사 한 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건설 시장에 내딛는 신호탄이었으니까요. 정정 사장은 이번 공사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실패하면 2번 다시 해외로 못 나간다며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정부도 태국 정부와 협조해 자재 통관, 비자 발급 등 행정 절차를 지원했고 태국 대사관과 현지 교민들도 여러 편의를 제공하며 민관이 협동했습니다. 현장에 첫 삽을 뜬 후 곧바로 숱한 기술적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생소한 것이었죠. 우선 이 프로젝트 설계는 미국의 한 엔지니어링 업체가 수행했고 모든 규격과 공법, 단위 등이 국제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주로 경험하던 도로공사 관행과는 달랐기 때문에 초반 2달 동안 한국식으로 시공했다가 전면 재시공 명령을 받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미국인 감리기사가 검사한 결과 국제규격에 미달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미 깔아놓은 노반 일부를 걷어내고 재포설하는 뼈아픈 시행착오를 겪은 겁니다. 이로 인해 공사 일정은 지연되고 비용도 늘어났지만 우리 기술진은 이를 통해 세계 표준에 부합하는 건설 품질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우쳤습니다. 이후부터 현대건설은 시방서를 철저히 해독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 공병단이나 외국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며 기준 충족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학습과 적응 과정은 한국 건설사에 국제 수준의 기술 개념을 심어준 소중한 계기가 됐죠. 또 하나의 도전은 자연과의 싸움, 특히 비와의 전쟁이었습니다. 태국 남부는 열대 몬순 기후여서 장마철에는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기에는 날마다 폭우로 현장이 진흙탕으로 변했고 도로 기반에 쓸 골재와 모래마저 항상 물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젖은 골재를 쓸 경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을 담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현장팀은 가설 건조기에 자갈과 모래를 넣어 말리려 했지만 습도가 너무 높아 건조기 내부 온도가 잘 올라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간은 촉박한데 비는 퍼붓고 아스콘 생산은 지연되는 난관에 빠진 것이죠. 그러던 중 현장을 시찰하러 온 정주영 사장이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는 한참 굴러가지 않는 건조기를 지켜보더니 현장 소장에게 건조기에 비싼 기름때가며 말릴 것 없다. 골재를 넓은 철판에 펴놓고 불로 직접 구워라라고 지시했죠. 처음엔 모두가 놀랐지만 지시대로 커다란 철판 위에 자갈과 모래를 펼쳐놓고 드럼통에 경유를 피워 아래에서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기존 건조기를 돌릴 때보다 생산 능률이 3배 높아졌죠. 뚜껑 열기에 수분이 날아간 골재는 양질의 아스콘 생산을 가능케 했고 현장은 비로 인한 공정지연을 만회할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현장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발상들은 곳곳에서 발휘됐고 하나씩 장애물을 제거하며 공사를 진척시켜 나갔습니다. 건설장비 부문의 어려움도 컸는데요. 애초에 현대건설이 태국에 가져간 장비는 대부분 한국에서 도로보수 공사 때 쓰던 구형 장비들이었습니다. 불도저, 로더 몇 대를 신품으로 마련해갔지만 당시 기능공들은 첨단 기계 조작에 익숙지 않아 몇 달 안 가 고장을 내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도로 노반 다짐에 필요한 진동 롤러가 없어 애를 먹었죠. 한국에서 가져온 2, 3톤급 소형 롤러는 습한 점토질 집안에서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진흙처럼 질척한 라테라이트 토양 위를 지나가면 롤러바퀴만 헛돌고 푹푹 빠졌던 겁니다. 결국 현대건설은 급히 독일에서 8대의 대형 진동 롤러를 수입해왔습니다. 수천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이 장비들이 도착하자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20톤이 넘는 서독산 롤러가 강력한 진동으로 집안을 다져주면서 전에 없이 견고한 도로노반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현장 직원들은 비로소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부족한 장비를 자체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용접과 기계에 능한 기술자들이 간이 압축기나 콘크리트 믹서를 직접 설계 제작해 사용했고 시멘트 운반용 트럭의 적재함을 개조해 벌크 시멘트 탱크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조악한 임시방편들이었지만 이런 노력은 한국 건설사에 우리 손으로 장비도 만들어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이렇듯 낯선 풍토와 기술의 장벽, 장비와 자재의 부족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면서 현대건설은 태국 현장에서 값진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공사기간 내내 정주영 사장은 3차례나 현장을 찾아와 직원들을 격려했죠. 파타니 나라티와 고속도로 공사 계약 금액은 약 522만 달러였습니다. 이후 세부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 등을 반영하여 최종 공사비는 약 540만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는 1960년대 중반 대한민국 외자 가드객과 비교하면 상당한 규모로 그만큼 큰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해외 프로젝트는 손실을 남겼습니다. 애초에 최저가 입찰로 수주한 데다 현장에서 각종 어려움으로 공기가 단초 2년에서 4년으로 2배 연장되는 바람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결국 현대건설은 약 3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 정부 예산 규모를 떠올리면 천문학적인 손해였지만 정주영 사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도전에는 수업료가 필요한 법이라며 담담히 받아들였고 오히려 이 적자를 값비싼 배움의 대가로 여겼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을 산 것이죠. 공사는 여러 난관을 딛고 1968년 2월 완공됐습니다. 마침내 태국 남단의 밀림지대를 관통하는 98km의 아스팔트 도로가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해외 공사 경험은커녕 고속도로 시공조차 처음 해본 한국 건설사들이 국제규격의 도로를 무사히 완성하자 태국 정부와 국민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준공식에서 태국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인들의 성실함과 기술력을 극찬했고 특히 공사기간 내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진두지휘한 정주영 사장의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태국 남부의 이 도로는 지금까지도 한국인의 도로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파타니 나라티와 고속도로를 애칭으로 타논카올이라 부르는데 태국어로 한국인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런 별명이 붙은 것은 그만큼 당시 한국 노동자들이 남긴 인상이 강렬했기 때문일 겁니다. 2015년 이 지역을 방문한 나따봉 시리차나 나라티와 주지사는 길을 건설한 코리안 워커들이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거친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던 한국인들의 모습이 현지인들에게 깊은 존경심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어쨌든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건설은 태국 정부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되었고 이후 약 10년간 태국에서 6건의 추가 고속도로와 1건의 공사를 연이어 수주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첫 사업에서는 손해를 봤지만 그 대가로 얻은 레퍼런스와 경험 자산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값진 성과는 이 경험이 훗날 중동 진출의 교두보가 됐다는 점. 얼마 뒤 한국은 전 국토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을 시작했는데 바로 이 태국 현장에서의 노하우가 경부고속도로 공사에 큰 밑거름이 됐습니다. 태국에서 활용한 시공기술, 중장비 운용 및 정비체계, 아스콘 생산기술, 국제표준 시방서 적용 능력 등이 국내 인프라 구축에 고스란히 응용되며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실제로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총괄했던 이들은 태국에서 미리 연습하지 않았더라면 3년 만에 그렇게 긴 고속도로를 못 뚫었을 것이라고 증언하기도 했죠. 그리고 1970년대 들어 중동 산유국들이 본격적인 인프라 건설에 나섰을 때 한국 건설사들은 이미 동남아 현장에서 담금질된 인력과 기술을 앞세워 용감히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1973년 9월 사만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62km 고속도로 공사를 2,400만 달러에 따낸 것을 시작으로 1970년대 중동 건설붐이 일어났습니다. 현대건설 역시 1976년 사우디 주벨 산업화 공사를 수주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고 이후 이란의 사우스파 가스전과 아랍에미레이트의 바라카 원전 등 초대형 사업들을 연이어 수주해냈습니다. 돌이켜보면 1965년 태국에서의 첫 해외 수주는 비록 작은 한 걸음이었으나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넓은 세계로 이끈 위대한 도약되었습니다. 이후 한국 건설사들은 동남아를 넘어 아프리카, 남태평양까지 활로를 넓혔고 마침내 찾아온 중동 특수를 최대한 살려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냈습니다. 1965년 태국에서 시작된 해외 건설 도전은 이후 눈부신 성공 스토리로 이어졌습니다. 태국에 이어 베트남,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까지 지구촌 곳곳에서 메이드 바이 코리아를 새긴 건축물과 인프라들이 숱하게 탄생했으니까요. 그리고 6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 건설업은 마침내 해외 수주 누적 1조 달러라는 경이적인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어 건설 산업이 세 번째로 누적 수주 1조 달러를 돌파하며 한국 경제 성장의 든든한 기간 산업으로서 위상을 입증한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건설업계는 누적 수주 2조 달러를 향해 새로운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수요의 증가와 함께 스마트 도시와 친환경 플랜트 등 새로운 영역에서 도전을 이어가고 있죠. 이제 우리는 1965년의 원점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청년 기술자들이 맨 땅에 헤딩하듯 도전했던 그 개척자 정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돌진했던 그 열정이야말로 K건설의 DNA이기 때문입니다. 파타니 나라티와 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 그 이상입니다. 한국 해외건설 역사의 첫 페이지이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신념으로 뭉친 우리 아버지 세대의 투혼이 새겨진 상징적 출발점이니까요.
김포공항을 떠나던 날의 굳은 다짐 그대로 대한민국 건설인들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한국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